안녕하세요. 파이토치로 딥러닝 제대로 배우기 파트 4의 데이터 편 두 번째 시간 인코딩입니다.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 결국 왜 필요하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미지라고 하지만 그 이미지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 이미지를 결국 수로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를 다루는 계산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 테이블이든 이미지든 비디오든 입력 데이터를 수치로 변화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을 인코딩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처리 작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인코딩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게 있는데, 자, 입력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고, 그것을 인코딩을 하게 되면 어떤 벡터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 벡터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정해진 개수의 차원으로 표현되는 것을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 그러니까, 음, 어떤 로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무한한 공간이죠. 무한한 공간에 어떤 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을 유한하게 바꿔주는 것을 예, 벡터화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1대1 매칭이 될 수도 있고요. 뭐 1대 다 매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벡터를 가지고 이제 딥러닝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인코딩이라고 하고 인베딩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베딩은 보통 이제 인코딩보다 더 좁은 개념인데 이제 무에서 유로 가는 케이스가 많은 거에서 고정 크기로 넘어갈 때를 이제 인베딩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인베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왜냐면 언어라고 하는 건 너무 고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지보다도 더 고차원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뭐 테이블 같은 경우는 그냥 인코딩이죠. 예. 테이블 데이터는 그걸 그냥 벡터로서 표현한다. 그래서 그냥 인코딩 정도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인코딩 할 때 뭐 다양한 기법이 있는데 뭐 노이즈를 줄이고 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함에 있습니다. 어, 사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여기 사람이 있고요.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자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 이미지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벡터를 표현할 거냐. 뭐 단순하게는 사람의 이미지를 그냥 RGB로 나타내서 그냥 벡터로 표현해도 되겠죠.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비슷한 것끼리는 또 비슷하게 묶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RGB로 표현되어 있는 벡터 자체를 이제 사람과 강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그러니까 비슷한 것끼리는 비슷하게 다른 건 다른 것끼, 먼 거는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은 건 좀 멀게 이렇게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자와 강아지는 동물이니까 조금 가깝게 하되 사실은 생김새는 좀 다르죠. 그래서 대신에 사람과 사자는 거리가 멀게, 사람과 강아지도 거리가 멀게,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인코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RGB로 표현되어 있는 것 자체를 이런 식으로 더 고차원적으로 바꿔서 굳이 이거를 RGB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그러면 공간 벡터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네, RGB 값의 공간 벡터를 만들어서 이 공간 벡터는 이런 정보를 표현할 수 있도록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건 그냥 정해진 차원에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에 들어갈 때 이걸 왜 하냐면은 딥러닝 모델에 들어갈 때 여기는 고정된 크기가 들어가야 돼요. 고정된 크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어떤 데이터들은 뭐 12의 길이를 갖고 있고 어떤 데이터들은 쉐입이 막 17 이러고 어떤 데이터는 막 3이고 이러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작업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벡터화 시켜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고정된 크기로 정해진 차원의 개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방법 중에서
전처리가 필요한데 전처리할 때 이런 방법들도 사용할 수 있고 뭐 다른 방법들도 많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든 뭐 수치로 변환돼서 딥러닝 모델에 입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상장 유무 상장 그러니까 상장했냐 안 했냐 상장했으면 상장했으면 0, 안 했으면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규모 같은 경우도 뭐 중소기업이면 0, 대기업이면 1, 뭐 벤처면 2, 스타트업이면 3,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리고 직원 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요. 뭐 매출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억이면 이 억이라고 하는 걸 빼고 278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자, 이 경우에는 단위 값이 다르죠. 그러니까 153, 278 이렇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을 0과 1 사이로 그 데이터를 만들어줘가지고 데이터를 비슷한 분포로 만들어주면 너무나 좋겠죠. 이게 이제 사실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민맥스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탠다드 디비전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를 많이 쓰긴 합니다. 민맥스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거를 하고 안 하고의 성능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지금 민맥스를 예시를 줬는데 민맥스라고 하는 게 지금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5부터 190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니고 제일 최소값이고 맥스가 190입니다. 그래서 5와 190을 가지고 이렇게 쭉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이 안에서 데이터를 나열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게 막 분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만약에 내가 현실에서 딱 봤는데 데이터가 4라든지 3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작은 값, 190보다 더 큰 값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막 195, 막 1000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예상을 해서, 아, 이 기계가 도출할 수 있는 값은 최대 1000이야. 이게 딱 할 수 있으면, 또는 이 현실에서 이 말도 안 돼. 이 이상 나오는 건,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나이라고 하는 게, 뭐, 200살 이상은 절대 안 나와. 그러면은, 200을 맥스를 두게 되면 되겠죠? 그리고 미는 0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딱, 진짜 이 이상의 케이스는 절대 안 나와.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어, 예를 들어서 이걸 200살 하지 말고, 진짜 뭐 조선시대 들어가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막 100살 정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0과 100으로 딱 했는데, 이게 사람 수명이 늘다 보니까 갑자기 105세 할머니가 나타났네?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케이스, 아, 내가 당시에는 이게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생겨버렸네? 이런 케이스. 그런 케이스에서는 민맥스 정규화 방법이 적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러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에 유용한 노멀라이제이션을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미지 데이터에서 RGB 픽셀로 나타내게 되면 사실 0부터 254로 다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이게 RGB 해서 이게 다 반복되는 거니까 이랬을 땐 민맥스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255라고 하는 숫자가 절대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없으니까 절대 그랬을 때는 민맥스를 쓸 수 있습니다. 네. 민을 0으로 두고 맥스를 254로 두고 네. 근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교화는 스탠다드 디비전 쓰시는 게 좋고요. 자, 이미지 인코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 데이터 이렇게 있을 때
요 한 부분을 이제 뭐 지금 예를 좀 들어서 보겠습니다. 그때 막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벡터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벡터라고 하는 건 1차원으로 그냥 쭉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텐서로 표현한다. 텐서는 다차원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 3000 RGB에 이제 가로 픽셀, 세로 픽셀 해서 81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쭉쭉쭉쭉 나열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RGB 채널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0부터 250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어, 일정한 구조를 갖지 않지만 일정한 구조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음성 데이터. 마찬가지로 일정한 구조를 갖지 않은 데이터인데, 예. 음성 데이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을 하는 것 같다가 주파수 분석을 합니다. 주파수 분석해서 이걸 이미지화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러니까, 데이터를 실수화해서 뭐 비어있는 값들은 채워놓고 또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작업들을 해서 이렇게 텐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프레임 수에서 뭐 주파수 대역들을 계속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데이터도 가능합니다. 음성 데이터도. 중요한 것은 어떤 데이터든 간에 이렇게 텐서로 표현하면 된다. 방법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 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전력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과제에서 썼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가 계절을 나타내고 싶어요. 계절. 또는 시간. 자, 계절과 시간에 대해서 특징이 뭘까요? 뭐냐면, 뭐, 이건 그냥 두 가지 단순한 예입니다. 뭐냐면, 순환 구조를 갖는다는 점이에요. 순환 구조라는 게 그건 뭐냐?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다음에 다음이 뭐죠? 봄이죠. 항상 순환을 해요. 이 계속 증가하거나, 뭐, 감소하거나, 다른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봄 다음에는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환을 하죠.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0시부터 24시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순환을 하죠. 자,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벡터화를 시킬 수 있을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0, 1, 2, 3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0, 1, 2, 3을 노멀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뭐 나타낼 수 있겠죠. 뭐 0이고 1이면 갑자기 계산이 안 돼. 0.25가 될 수 있고 맞나요? 0.5, 0.75. 헷갈리네요. 예.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예, 0.25. 아, 1이라는 게 없으니까. 1이라는 게 다시 0으로 온 거거든요. 맞네요. 네. 그래서, 예, 하여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사인과 코사인으로도 또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요 각도가 나오니까, 요 각도 해가지고 사인, 코사인에 대한 좌표로 나타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벡터화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했을 때 더 성능이 좋기도 했고요. 어쨌든 간에, 네. 그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디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3차원, 그러니까 비디오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의 연속입니다. 몇 프레임.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거 해보셨죠? 그 만화책에다가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드르륵 하면 여기 말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가 사실은 비디오를 만든 거거든요. 비디오를 만든 건데 각 이미지를 얼마만큼 이렇게 그 몇 개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할 거냐 그게 결국 프레임 수고 그런 건데 그럼 그 이미지 연속이기 때문에 자 이미지가 있고요. 거기에 프레임 얼마나 많은 종이를 갖다가 뿌려줄 거냐. 예,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텐서가 하나 더 넣었다. 그래서 결국 이걸 보면 뭐냐면,
이 텐서의 크기는 우리가 정의하는 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3차원이 될 수도 있고, 4차원이 될 수도 있고, 5차원이 될 수도 있고, 6차원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 있는데, 물론 인간의 머리로는 이것이 3차원까지는 이렇게 잘 보이겠지만, 또는 4차원까지는 이해가 돼도,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이 되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겠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컴퓨터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채널이라고 하는 걸 특징을 붙여주게 되면 6차원이든 7차원이든 8차원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점은 데이터를 고정 크기의 어떤 텐서로 표현해 줘야 된다. 텐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던 것 같고요. 그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데이터셋과 데이터 로더. 이건 실제 파이토치에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코딩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걸 텐서로 하는 것은 배웠고, 어떻게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넣어줄 것인가. 그 파이토치 관점에서의 구현 이슈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볼 건데, 지금 한 20분인가요? 한 15분 정도 됐나요? 이게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치에서는 데이터셋과 데이터 로더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명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붙어 있는데, 이제 지금은 떨어뜨리는 게 표현상 보기 좋기 때문에 제가 그냥 띄워놓은 거고요.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나은 가독성과 모듈성을 위해서 데이터 처리 코드가 별도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을 자 이만큼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에다가 이제 넣을 거잖아요. 학습을 시켜줄 건데 이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다 확 넣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컴퓨터의 메모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GPU의 용량 문제라든지 또는 뭐 다양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렇게 쪼개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해줘야 되죠? 데이터들이 섞여야 돼요. 셔플이 돼야 돼요. 셔플이 돼야 되는 건 뭐냐면, 자, 1 이런 데이터가 있고, 2가 있고, 3333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1, 2, 3을 구별한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넣게 되면은, 자, 첫 번째 모델이 딱 들어왔을 때 1에 대해서 막 학습하겠죠? 그러다가 2가 오면은 1이라고 하는 것을 까먹어요. 그러니까 완전 까먹진 않지만 일부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3이 들어왔을 땐 또 1과 1을 까먹고 2를 또 어느 정도 까먹고 또 3이라는 거를 집중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엔 이 3에 대해서는 마지막 데이터에서는 굉장히 잘 예측을 하는데 2와 1에 대해서는 그냥 바보가 되는 케이스가 많이 생겨요. 어, 이제는 제가 여기서는 학습하는 테크닉들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셔플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셔플, 섞어줘야 돼요. 골고루. 데이터를, 내가 5개의 데이터를 쓰겠다, 넣겠다라고 했을 때, 1, 2, 1, 3, 3, 이런 식으로, 1, 1, 3, 3, 1,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좀 고르게 분포를 갖고 있어야 각 이미지에 대한 특성을 잘 학습을 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크게 할수록 사실은 배치 사이즈라는 게 요 데이터를 한 번에 몇 개를 넣을 거냐에 대한 정의인데요. 그거를 크게 할수록 더 다양한 특징들을 많이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를 작게 할수록 이게 뭐 항상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배치 사이즈 작게 할수록 각 이미지의 특징 자체를 많이 잘 학습합니다. 그래서 음, 다양한 특징, 그러니까 이미지 간의 다양한 특징을 잘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배치 사이즈를 크게 올려야 되고, 각 이미지별로의 특징을 잘 학습하기 위해서는 배치 사이즈를 작게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나 또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이 배치 사이즈 또한 잘 결정해 주셔야 되고,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게 다 데이터셋과 데이터 로더에 연관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운받거나 조작을 하거나 배치를 만드는 등 데이터 조작에서 다양한 기능들이 필요하죠. 다양한 기능들.
그중에서 저는 가장 필요한 기능이 바로 이 셔플이라는 거고, 그리고 케이스에 따라서는 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용량을 좀 적게 가져가고 내가 넣을 때만 뭐 60, 플로트 64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다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되고 또는 데이터를 넣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로드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모두 할 수 있는 게 데이터 셋과 로더에서 하는 겁니다. 파이토치에서는 그래서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합니다. 저는 이게 파이토치 강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케라스에서도 아마 있긴 있을 건데, 제가 케라스를 지금 안 한 지가 좀 오래돼서, 네, 그거를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네, 있긴 있을 건데, 파이토치에서는 이게 지금 진짜 잘 되긴 합니다. 사실 연구에서 많이 쓴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셋은 샘플과 해당 라벨을 저장하고요. 그 저장하는 과정 중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과정에서 데이터 자료형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자체를 조작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로더는 뭐냐면 이런 샘플을 받아서 이 데이터셋을 받아서 데이터셋 클래스를 받아서 실제 데이터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셔플을 할 수 있다던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로딩하는 부분부터 보게 되면은 이거는 제가 실습하는데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이론적인 것만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함수마다 달라요. 지금 이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거는 자, 토치 비전 안에 있는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거고요. 우린 시각화를 할 거니까 NLP 랭귀지 쪽에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면은 그 라이브러리 안에서도 데이터셋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시각화 비전 쪽을 할 거기 때문에 토치 비전에서 가져올 거고 패션 앱리스트라는 게 있고, 그 패션 앱리스트 함수에는 루트라고 하는 부분, 트레인, 다운로드,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트레인과 다운로드는 있는 클래스가 있고, 있는 데이터셋이 있고, 없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일단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은, 자, 루트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저장 장소를 의미합니다. 내가 어디다가 데이터가 어디 저장돼 있다라고 하는 그 데이터 장소를 가지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트레인 같은 경우는 이게 트레인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냐 이런 거 여부인데 이것은 패치언 앱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사이파 뭐 이런 거 같이 저희가 모듈 안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패션 앱리스트 특징인데 다운로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루트 디렉토리 여기에 데이터가 없으면 온라인 인터넷부터 다운로드 받아라 이런 의미이고 이게 없는 데이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작권이 있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없고요. 내가 웹으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 루트에다가 경로를 지정해 주면 그제서야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음,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게 트레이냐 뭐 아니냐 이렇게 뭐 구분하지 않고 뭐 밸리데이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파이토치에 있는 라이브러리 API를 보셔서 아, 이 데이터셋이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구나, 어떤 파라미터를 받는구나를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하지만 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항상 존재를 하는데요. 데이터셋마다 사실 이게 강점이기도 하죠. 이거는 데이터셋마다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그 챕터 5에서,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게 데이터를 그냥 조작하는 것 기능 중에 하나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사의 목표는 데이터를 어떻게 호출하고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이게 주로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트레이닝 하이퍼 파라미터를 false로 주게 되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받아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true,
네, 트랜스폼 적용한 결과를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셋을 불러온 거예요. 자, 그 데이터셋을 시각화를 해보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패션 애널리스트는 흑백으로 이런 옷 같은 것들에 대한 형체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데이터고 사실은 엄청 뭐 그냥 교육용으로는 쓰이는데요. 이걸 가지고 요즘에 뭐실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던가 이렇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뭐 해상도 보시는 바와 같이 해상도도 낮고 흑백이기도 하고 뭐 이걸 가지고 옷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어렵겠죠.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셋 자체를 저희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클래스를 만들어주고요. 이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init 함수가 있고, 그다음에 length 함수가 있고, get iteration이라고 하는, get ite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init 함수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세트 개체를 인스턴스화 할 때,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호출할 때 딱 한 번 실행되는데, 뭐, init 함수 자체가 원래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랬을 때, 이미지 주석 파일 및 두 변환이 포함된 디렉토리를 초기화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함수에 대해서 기능을 설명한 거고요. 뭐냐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어, 자, 데이터에 대한 라벨 파일을 불러오겠다. read CSV를 가져해서 그 라벨을 불러오겠다. 이미지 디렉토리에서 이미지를 가져오겠다. 트랜스폼을 적용하겠다. 그다음 타겟 트랜스폼을 적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받는 거죠. 타겟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 라벨에 대해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걸 의미하고 트랜스폼은 이미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의 주요한 역할은 뭔가요? 그냥 데이터를 어디 파일이든 뭐든지 어디든 경로에서 받아와서 이거를 지금 그 메모리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클래스가 이게 쫙 있겠죠. 여기에 자,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와서 메모리에 딱 담아놓는 그 작업, 최초의 작업을 이 init 함수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뭐 파일에서 불러올 수도 있고요. 파일에서 불러올 수도 있죠. 아니면 네트워크, 인터넷 어떤 레퍼지토리에서도 불러올 수 있고요. 네, 이거 파일로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죠? 네.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뭐 URL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포지토리로 불러온다라고 했을 때 그 URL 정보만 세팅을 해서 실제 불러오는 부분, 불러온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딱 이렇게 주는 부분도 있겠죠. 뒤에서 배우시긴 할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URL 접근을 해서 가져오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뭘 하고자 하는 거냐,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이 데이터셋 클래스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들을 처음에 세팅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랭스 함수인데 이건 뭐 간단합니다. 그냥 데이터셋의 샘플 수를 반환하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라벨에 대한 걸 하실 수도 있고 이미지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라벨이 없다고 한다면 그 랭스를 출력해서 보여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get item 함수는 이거 좀 소문자인데 제가 받겠습니다. 인덱스 데이터 세트를 샘플로 로드하고 반환한다. 뭐 이렇게 되게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이제 데이터 로더랑 사실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데이터 로더에서 인덱스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와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인덱스가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걸 리스트 형태로 받게 되는데 뭐 0, 1, 2, 4, 뭐 99, 뭐 76, 뭐 이런 식으로 받게 돼요. 인덱스를 딱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 내 데이터 세트가 이렇게 딱 전체가 있겠죠? 불러온 데이터 세트가 있을 건데 거기서 이걸 넣어주게 되면은 그거만큼 딱딱딱딱 떨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함수 자체에서 했던 걸 설명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어
그 데이터의 패스 자체에서 이미지를 지금 리드 이미지를 해오는 거고, 그 라벨에서 인덱스 갖고 오는 거고, 데이터 그 트랜스폼이 있으면 그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이미지를 갖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지 패스에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 인덱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잘 호출받아서 이 리턴만 잘 맞춰주면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옵셔널이고요. 요 트랜스폼 옵셔널이고, 이 인덱스를 잘 활용해서 라벨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를 잘 갖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로더라고 하는 것은, 자, 샘플을 반환하는데요.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피처 레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니 배치 단위로 모델의 샘플을 전달을 하게 되고, 뭐 리셔플 하는 기능도 있고요. 매 에포마다. 그래서 뭐 멀티프로세싱 하여서 뭐 검색 속도도 향상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GPU 사용하시게 되면 제약사항이 많을 수 있으니 일단 패스를 하고, 이게 가장 유용하게 지금 쓸 수 있는 방법, 이거 두 개가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미니 배치 단위로, 그 배치 사이즈 이게 딱 주게 되면 딱 그 사이즈만큼 데이터를 쪼개서 보내준다는 거고, 이 쪼개서 보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 인풋으로 사용된 데이터는 그 같은 에포크에서 또 쓰이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준다는 거고, 리셔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데이터 한번 이렇게 쫙, 에폭이라는 게 이 데이터 한번 다 썼을 때죠. 한번 다 썼을 때, 이거를 이제 리셔플, 요거에 대한 순서를 다시 다 바꾸는 겁니다. 물론 데이터를 직접 바꾸지는 않고, 내가 호출할 이 인덱스 값을 가지고 셔플 하겠죠? 그걸 딱 셔플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배치 사이즈만큼, 저 미니 배치 사이즈만큼 인덱스를 주고, 그럼 이게 아까 get 아이템 함수 그 클래스에 대해서 호출해서 그 아이템만큼 가져와서 처리를 하고요. 그 한 배치가 끝나면 그 다음 64개를 갖고 와서 그걸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그 다음 64개 갖고 와서 전달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또 64개 갖고 전달해주고. 한 에포이 끝나면 다시 전체 데이터에 가지고 리셔플해서 위치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셋과 데이터셋 클래스와 데이터 로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데이터 로더를 사용하기 위해선 데이터셋이 정의가 돼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모델에 넣기 위해선 데이터 로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정의만 하시면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것들을 잘 알아서 매니징 해준다. 이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데이터 로더를 선언하는 방법은 음, 아, 쉬워요. 그냥 데이터 로더를 해주시고 아까 선언했던 이 데이터 셋 안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데이터 로더가 만들어지고 거기 각종 파라미터를 세팅해 주시면 데이터를 잘 호출해서 불러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셋에 뭐 반복 호출이 가능하고, 그뭐 육사의 뭉치와 라벨을 같이 포함해서 전달할 수 있고, 이 같이 포함해서 전달하는 이유는 뭘까요? 데이터 로더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리턴 값이 이미지와 라벨을 주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라벨이 없는 데이터여서 라벨을 줄 수가 없다, 리턴이 하나다, 그러면 이미지만 출력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여기다가, 어, 더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럼 더 추가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셔플을 했기 때문에 모든 배치 반복 후에 셔플링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데이터 이 데이터셋과 로더는 실습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 이론 단계에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함수에 대한 구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이 인덱스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실제로 잘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도 해볼 거고요. 이 부분을 우리만의 방법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론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실습 시간에서 다시 한번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